안녕하세요. 투자하는 아재입니다. 가치투자 추가 수익을 최대화하는 원리 2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셋째, 가치투자의 본질은 시장의 실수를 찾는 것입니다. DCF와 같은 현금 할인 모형, 절대가치평가를 공부하고 사용해야 하는 것은 미래의 주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함이 아닌 현재의 주가가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를 실수를 찾기 위해서라는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현재의 실수를 찾는 것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비슷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있어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태도의 차이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려면 적정 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모든 입력값을 자신이 직접 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영역에서는 당연히 불이한 가정을 하게 됩니다. 이 제품은 매출액이 몇 %로 성장할지, 시장 점유율은 얼마로 성장할지, 마진율이 얼마가 될지 등의 세세한 가정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제대로 공부를 해서 잘 안다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연히 오차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오차의 가정을 더해 갈수록 그 오차의 범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치평가를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반면 현재 주가에 포함된 실수를 찾기 위해 가치평가를 한다면 어떨까요? 우선 현재 주가가 왜 이 수준에 형성되어 있는지부터 탐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가를 예측할 때는 미래의 매출을 가정해야 하지만 여기서는 현재 주가가 내포하고 있는 매출 성장률이 얼마인지를 가늠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따라서 주가를 구성하는 현금 흐름 할인 모형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펼쳐서 살펴보면서 현재 주가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게 현재 적혀있는 답인 현재 시장 가격에 내재된 풀이 과정을 분석하면서 내 생각과 다른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게 확실한 확률적 우위가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실수를 찾으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미래 주가 예측이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풀이 과정을 쓰면서 답을 도출하는 것이라면 시장의 실수를 찾는 것은 시장이 도출한 답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틀린 것을 찾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시장에 내포된 입력값은 어떻게 도출된 것일까요? 가장 단순한 방법은 절대가치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DCF 모델링을 한 후 각 입력 변수를 일관성 있게 점진적으로 비관적인 방향 또는 점진적으로 낙관적인 방향으로 조정하면서 자신의 모델의 출력값을 시장 가격에 맞추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절대가치평가를 해서 도출한 적정 가치가 시장 가격보다 너무 높다면 매출 추정치를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보정하는 것이 방법이 될 것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기업에 대한 정석적인 이해가 뒷받침되어 여러 변수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를 이해한다면 매우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까지만 해보아도 상위 1% 수준에 도달했다고 생각된다고 합니다. 시장에 내포된 입력값을 도출하는 문제는 얼핏 보면 빅스 지수로 대표되는 시장의 내재 변동성 구하기와 비슷해 보입니다. 여기서 설명할 블랙쇼즈 모델은 기초 자산의 가격, 이자율 행사가 만기까지 남은 시간, 변동성 등을 입력하면 옵션의 가격을 출력해주는 편미분 방정식입니다. 그 입력값 중에서 변동성을 제외하면 전부 시장에서 관측이 가능한 값입니다. 따라서 우변의 옵션의 시장 가격을 입력하고 좌변의 나머지 변수를 관측값으로 입력하면 시장 가격에 내재된 변동성 가격이 도출됩니다. 여기서 좌변의 입력값 중 G가 변동성이고 우변의 X값이 옵션 가격이라고 한다면 X값을 시장에서 관측되는 A, B, C, D, 이 F의 값을 입력하여 시장의 내재 변동성 G의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실제 블랙쇼즈 모델은 위의 방정식보다 훨씬 복잡한 수식입니다. 따라서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이니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하지만 현실에선 이에 블랙쇼즈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됩니다. 실제 가치평가 모델에서는 관측 불가능한 변수가 하나가 아닌 여러 개입니다. A, B, C, D가 관측 가능하다 해도 EF, G가 관측이 불가능한 가정을 통해 입력해야 하는 변수라고 하면 이 식을 만족할 수 있는 EF, G의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도대체 시장 참여자가 생각하는 입력값의 조합일까요? 이 문제는 파라미터의 자유도를 줄인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EF, G 중에 넣을 수 있는 것을 우선적으로 넣는 것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시장의 컨센서스를 유추하는 변수를 구하는 것입니다. 시장의 컨센서스를 유추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의 평균값이나 중간값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에는 아이브즈이라는 데이터가 있고 한국 주식시장에서는 FN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예상 매출, EPS, ROE,
PER 등의 세부 가정치를 네이버 증권이다. 각 증권사의 재무 또는 컨센서스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투자은행에서 기업 상장, 인수합병을 다루는 뱅커나 펀더멘털 헤지펀드의 애널리스트가 가치평가를 할 때 사용하는 방법론을 참고하는 것입니다. 항목들의 성질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떤 재무제표의 항목의 경우 지난 5년 평균치를 사용하거나 지난 5년간의 추세가 그대로 이어진다고 가정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업계의 관행을 따르는 것이 시장이 생각하는 컨센서스에 가깝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관측이 불가능한 항목의 입력을 줄여 파라미터의 자유도를 줄여가면 됩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몬테카를로라는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조금 변형하여 역산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몬테카를로의 방식은 DCF 모델의 입력값들을 각각 확률 분포로 정의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값의 분포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변형하여 결과값을 시장 가격으로 고정한 후 입력값들을 순차적으로 추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방법은 입력값 간의 상관관계를 정의할 때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에서 내포된 가정값을 명백하게 추정한다기보다는 시장 가격에 자신의 가정을 더한 채로 각 변수값을 추정한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변수값 파라미터의 자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손실 함수를 별도로 정의하고 최적화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방법 또한 다른 방법들과 마찬가지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굳이 이런 복잡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장에 내포된 가정값, 변수값을 찾으려 노력할까요? 결국 절대가치평가에서 각 가정값을 추정하여 적정 가격을 도출하는 일반적인 방식과 가격을 시장 가격에 고정한 채 시장에 내포한 가정값을 찾으려 노력하는 방식은 똑같은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방식에 비해 후자의 방식을 사용하면 자신이 추정하려는 가정값들의 레퍼런스 포인트를 더 잘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수학 문제를 백지에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 스스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과 반 친구들이 대체로 많이 적은 답이 무엇인지를 아는 상황에서 왜 그런 답을 도출했는지를 짚어보는 것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 모든 방법론은 우열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항상 일장과 일단이 있습니다. 결국엔 불확실한 정보를 토대로 결론을 내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떠한 종목을 절대가치 평가하는 데 있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바라보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추정 오차를 줄여 확률을 높여줄 것입니다.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머신러닝의 세계에서도 하나의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여러 가지 모델을 통해 결과값을 추정하는 앙상블, 기법이도 정확한 예측을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불어 다양한 관점의 방법을 활용하기에 해당 종목에 대해 깊이 있게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피터 린치는 사람들이 부동산 투자에서는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는 간단하다고 말합니다. 집을 고르는 데는 몇 개월을 심사숙고하지만 주식을 고르는 데는 몇 분만 들이기 때문이라 합니다. 앞에 언급한 방식들을 행하는 데는 최소한 몇 주에서 길게는 몇 개월이 걸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치평가를 열심히 하고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우리가 본인의 집을 구매할 때 할애하는 시간에 비해서는 적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해 논할 때 어떤 가치평가의 방법은 쓸 필요가 없다는 등의 극단적인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DCF의 경우 할인율을 무엇으로 입력하는가에 따라서 결과값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쓸모없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델링에 대한 이해 부족에 따른 것이라 합니다. 결국 가치평가도 재무 모델링이기 때문입니다. 모델링은 현상을 추상화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어떤 모델이 최적인지는 설명하려는 현상의 복잡도, 모델의 복잡도, 가용 가능한 정보나 데이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키와 몸무게는 단순한 선형 관계를 가집니다. 하지만 키를 통해 몸무게를 추정하는 문제의 단순한 선형 모델이 아닌 파라미터가 많은 딥러닝 모델을 사용하는 것은 비효율적인 행위입니다. 설명하려는 현상이 단순한 선형 관계를 가지면 모델도 단순한 선형 모델을 사용해야 최적의 성과를 보입니다. 한편 설명하려는 현상이 복잡도가 높은 현상일 경우 데이터의 개수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최적의 모델의 종류가 결정됩니다. 데이터의 개수가 적다면 차라리 단순한 모델이 과추적화를 방지해서 더 낮고 데이터 개수가 충분히 많다면 파라미터가 많은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여 복잡한 현상을 훨씬 더 잘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되고 꾸준히 일정한 배당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추정해야 하는 재무적인 상태가 단순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모델인 배당 할인 모델 DDM이 적정 가치를 아주 정확하게 평가해줍니다. 그것이 아닌 대다수의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는 DDM으로 모델링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높기 때문에 더 자유도가 높고 복잡한 모델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때 어느 모델이 적합한지는 우리에게 주어진 정보와 데이터의 질과 양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만약 미래 현금 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추정을 할 수 있는 정보와 데이터가 충분히 주어지고 비즈니스 환경이 안정적이라면 당연히 현금 흐름 할인 모델인 DCF 모델이 가장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국한된 상황에서는 그보다 사용자가 입력해야 할 가정이 적은 상대 가치평가 모델이 더 우수한 결과값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예를 통해 이해하겠습니다. 방법 1. 안양에서 강남까지 가보니 40분이 걸렸다. 판교에서 강남까지의 직선거리가 안양에서 강남까지의 직선거리와 비슷하기 때문에 판교에서 강남까지의 시간도 40분으로 추정하자. 방법 2. 판교 IC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거리를 잰 후 고속도로에서의 평균 속도를 추정하여 시간을 계산하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서초 IC로 빠져나와 시내에서의 운행 거리를 계산한 후 시내에서의 평균 속도를 추정해 시간을 계산한다. 그런 후 앞의 고속도로에서의 소요시간과 시내에서의 소요시간을 더한다. 방법 1은 상대가치평가, 방법 2는 DCF와 같은 절대가치평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방법 2는 경부고속도로의 거리, 고속도로에서의 평균 운행속도, 시내 운행거리, 시내 평균 속도를 전부 직접 추정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추정을 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없다면 각 추정의 오차가 크게 발생되어 최종 결과값의 오차 범위가 매우 커질 것입니다. 반면에 방법 1은 안양에서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만 알면 됩니다. 그렇다면 방법 1과 방법 2 중 어느 것이 더 좋은 추정 방식일까요?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방법 1의 논리는 안양과 강남까지의 직선거리가 판교에서 강남까지의 직선거리와 같으므로 안양과 강남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판교에서 강남까지 걸리는 시간과 같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방법 1의 논리 안에는 안양과 강남에서의 여러 도로 상황이나 교통체증 등의 교통환경을 판교에서 강남까지 갈 때와 동일시하는 논리적 점프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정보가 충분하다면 방법 2의 경우가 훨씬 더 정확한 결론을 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방법 1이 좋을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방법 1의 상대가치평가가 절대가치평가에 비해 가정값을 덜 입력해도 되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시장, 섹터, 혹은 유사 기업들의 가격이 평균적으로 적정 가치에 수렴한다는 커다란 가정을 논리적 점프를 통해 암묵적으로 해버렸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정해야 하는 파라미터가 비교적 적습니다. 따라서 입력하는 변수, 파라미터에 따른 결과값의 변동성이 적은 것은 당연합니다. 방법 2의 DCF와 같은 절대가치평가의 경우 암묵적으로 논리적 점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자유도를 주어 사용자가 입력하는 값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입력값에 따라 결과값이 크게 변동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를 통계학적으로 편향분산 트레이드 오프라고 합니다. 위의 두 가지 방법에서 알 수 있듯이 상대가치평가와 절대가치평가 사이에서 무엇이 더 좋고 훌륭한 방법인지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에 따라, 즉 주어진 정보와 데이터에 따라 적합한 모델이 다르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진지하게 가치 투자를 공부하고 싶다면 DCF는 반드시 공부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DCF의 자유도가 낮은 자녀 이익 모델이나 상대가치평가 또는 배당 할인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모델이 자체적으로 하는 가정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오남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상대가치평가의 경우 시장이 평균적으로 옳다는 가정이 깔려있기 때문에 시장이 전반적으로 고평가되거나 저평가되어 있으면 상대가치평가를 통해 낸 결과는 틀릴 수 있습니다. 그 외 모든 모델도 마찬가지로 각 모델에 내재한 가정들이 있고 그 가정에 맞지 않는 시장 환경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잘못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예임의 경우 장부가치를 기준으로 3화밀의 초과이익에 현재가치를 더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시장가치가 장부가치 수준으로 많이 디스카운트 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도 주주환원이 잘 이루어져서 시장가치 대비 장부가치가 크게 낮은 편인 미국 시장에서는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23년 2월 기준 삼성전자의 PBR은 1.1배이지만 애플의 PBR은 43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 모델에 내재되어 있는 가정을 통합적으로 이해하려면 자유도가 가장 높은 모델 중 하나인 DCF를 이해하면 좋습니다. 단순한 모델만 공부한 사람은 DCF를 이해할 수 없지만 DCF를 공부한 사람은
각각의 모델의 단순한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내재된 가정과 결함을 이해하여 어떤 상황에서 잘못된 의사결정으로 이어지는지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에 진심인 투자자들은 DCF를 매번 실전에서 활용하지 않아도 반드시 한 번은 이해해 볼 것을 권유합니다. 사실상 앞에서 이야기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나 블랙슐즈의 이야기는 입문서에는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승률 50%를 기준으로 이런 방법론들은 58.5%의 승률을 59%로 올려줄 수 있는 도구들입니다. 주식에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초보 투자자라면 승률을 40%에서 50% 이상으로 올리는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50% 이상의 승률을 얻기 위해 필요한 지식은 생각보다 기본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상대가치평가 방법론만 제대로 이해하고 올바르게 사용해도 개인 투자자 중 상위 3%에 들 수 있을 것이라 합니다. 유사 기업을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지를 알고 PER과 같은 상대가치 배수들의 통계적 분포를 이해하고 배수를 그 결정 요소에 따라 표준화한 후 결과를 해석할 줄만 알아도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보다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고 싶으면 기본적인 절대가치평가 방법인 DCF 모델을 공부해 직접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익힌다면 어지간한 기관 투자가들과 도구 면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고 DCF를 해본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내가 보유하거나 관심이 있는 주식에 대해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공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올바른 방식으로 제대로 공부하는 개인 투자자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조금만 공부해도 성적을 올리기 쉬운 분야임에도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게으르거나 잘못된 지식을 습득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투자 공부의 효용을 가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뛰어난 투자자라 할지라도 시장에서는 손실을 낼 수 있고 아무 생각 없이 친구의 말을 듣고 매수하거나 말도 안 되는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도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공부해도 소용없다는 회의론에 빠지는 것일 겁니다. 그러나 한 해, 두 해 반복될수록 변동성에 가려져 있던 확률적 우위는 반드시 수면 위로 드러날 것입니다. 세상을 확률론적으로 바라보는 관점만 체득한다면 당신은 이미 돈을 벌 자격을 갖춘 것입니다. 노력은 단기적으로 당신을 배신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론 반드시 보상을 안겨줍니다. 상, 리서치, 사람이 알고리즘을 이길 수 있는 영역. 재무제표의 숫자에 기초한 가치평가는 결국 표준화한 과거의 데이터에서 미래를 추정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가치 투자를 위해서는 재무제표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는 기업의 면면을 반드시 직접 리서치해야 합니다. 결혼에 비유하자면 결혼 정보 업체나 믿음이 있는 지인에게서 사람을 소개받는 것이 1단계 종목 탐색이고 상대의 집안, 재산 학력, 외모 등 수치적이고 표면적인 공개 사실을 들여다보는 것이 2단계 가치평가라면 3단계 리서치는 그 사람과 직접 연애를 하며 그의 가치관과 인성에 대해 알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리서치가 얼마나 중요한 단계인지가 짐작이 될 것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리서치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알고리즘이나 인공지능에 비해 월등한 우위를 가질 수 있는 분야가 리서치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간 데이터 과학의 혁명으로 많은 정보가 디지털화, 빅데이터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 추론하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황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의 득세와 함께 인간의 효용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도 활발해졌습니다. 머신러닝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인식하여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고 가정하며 추론하는 것입니다. 금융시장 같은 복잡한 대상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딥러닝과 같은 파라미터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고 예연한 복잡도가 높은 모델을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필요하게 됩니다. 복잡도가 높은 모델을 학습할 때 적은 수의 데이터를 사용하면 이는 필연적으로 과추적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과추적화란 모델이 주어진 데이터에만 지나치게 맞춰져서 새로운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에는 정확도가 현저하게 낮아지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과추적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데이터가 필수적입니다. 2부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슈퍼땡스는 사랑입니다.